이제 시즌에 앞서서 올 시즌에 일어난 주요 룰 변화들이 있잖아요.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패치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통 스포츠들의 이제 룰 개정 속도가 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임과 비교하면 이제 상당히 좀 느린 편이기는 하죠. 예, 근데 전체 뭐 풋볼이라던가 뭐 야구 이렇게 이제 스포츠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꽤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천천히지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풋볼과 예전의 풋볼이 달랐고, 예, 또 앞으로의 풋볼은 또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회귀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NFL 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들을 좀 살펴보시면, 네, 리그를 조금 더 재밌게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년 룰에 큰 변화가 있는 리그는 NFL과 F1 정도를 제외하면 글쎄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스포츠들이 잘 없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큰 애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그 가장 큰 두 가지 변화는 힙 드롭 태클에 대한 금지, 그리고 이제 킥오프 룰에 대한 변화인데요. 일단 이제 힙 드롭 태클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이제 상대 공격수를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이제 상대 선수를 잡거나 이제 감고 이 본인의 몸을 땅바닥에 던지는 거죠. 엉덩이를 땅바닥에 던지면서 상대를 태클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 공격수의 다리 위로 내 몸이 떨어지면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15야드 페널티에 자동 퍼스트 다운 갱신이니까 굉장히 큰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그러니까 수비수가 일종의 인간 모래주머니가 돼서 음. 공격수를 뭐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동?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언론 기사에 있는 뭐 일종의 움짤 같은 걸 이제 하나 좀 받아와서 이제 좀 참고 자료로 이제 올려보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비수가 이제 공격수에게 일단 들러붙어서 일종의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데드웨이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공격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자신의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예. 인간 모래주머니가 하나 붙어서 지금 자기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의 이제 하체 쪽을 좀 깔아뭉개면서 이제 착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하체 쪽 부상이 좀 많이들 최근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선수들의 어떤 부상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못 뛰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좋은 의도다. 근데 이제 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비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수비하는 선수도 고의적으로 공격 선수를 부상을 입히고 싶어 하는 그런 선수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말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있는 동업자 정신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내가 100% 깨끗한 클린한 태클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의 상체를 정확하게 태클을 하고 싶지만 허리를 감게 되거나 아니면 그게 미끄러져 허벅지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태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너 이거 반칙."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비 선수들이 특히나 라인베커들이 태클을 해야 되는 상황, 뭐 라인베커라든지 아니면 뭐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상대 공격 선수들을 태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태클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 많은 점수가 나는 이제 공격 지향적인 풋볼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이제 NFL이 갖고 가는 거는 뭐 최근 몇 년 동안 그래 왔던 거지만 점점 더 수비 선수들에게 좀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고 김동현 그 전 UFC 선수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본인의 채널에서 "우리는 이제 상대를 다치게 하고
우리도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다칠까 봐 100%를 하지 않는 것은 전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NFL이 격투기는 아닙니다만 헬멧을 써야 되고 몸에 보호 장비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격한 스포츠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안 다치면 좋겠지만 내가 항상 다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경기장에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아쉬운 문제겠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저는 이제 좀 모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스포츠에서 아예 뭐 이게 부상 위험이 있으니 이건 금지, 저것도 금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좀 '너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리그에서 이런 이제 룰 개정을 했던 명분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네. 2년간 한 2만 개 이상의 태클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힙드랍 태클이 일반 태클에 비해서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부상 이제 유발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그 레이븐스의 타이트엔드인 마크 앤드루스도 힙드랍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10주 정도 이제 결장을 했었던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상을 방지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지만,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나치게 어떤 풋볼의 너무 근본적인 것들까지 좀 건드리는 조치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당장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선 혹은 3선에서 이 오픈필드 상황에서 좀 태클을 해야 하는 수비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감이 좀 지워졌다? 예.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15야드 페널티 또 오로메릭 퍼스트 다운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수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시즌 초반에 이 룰을 좀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판정 시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심판진들이 얼마나 좀 현명하게 잘 판정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인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제 어 뭐 다치기 싫으면 플래그 풋볼 해야죠. 정말 인제 NFL 무대가 아니라 플래그 풋볼을 뛰러 가야지 뭐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룰 개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제 킥오프 룰에 대한 변화죠. 올 시즌 앞두고 이제 킥오프 룰이 크게 바뀌었는데 기존에 원래 인제 터치백이 20 야드였다가 25 야드로 늘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터치백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뭐 실제로 보다 보면 그냥 인제 이 킥오프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인제 터치백 하게 되는 그런 인제 상황들이 많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제 좀 그 '다이나믹한 장면들을 더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 많은 인제 리턴을 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인제 취지의 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모든 킥오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77%의 터치백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번 중에 3번은 리턴 상황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게임의 재미를 좀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NFL은 좀 고민이 있었겠죠. 리턴 상황을 많이 만드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부상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리턴을 만들면서도 부상을 낮추는 이런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올해와 같은 이제 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 킥을 하고 나서 그 공이 땅에 떨어지거나 리터너가 잡아야만 그거를 신호로 이제 그 키킹 팀 선수들이 그 리터너를 잡으러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룰 변화가 있었다. 예, 이 정도로만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선수들의 위치에 대해서 쪼끔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킹 팀이 자기 진영 35 야드 라인에서 인제 킥을 차게 되고요. 키커를 제외한 나머지 10 명의 선수가 리시빙 팀의 40 야드 라인 그러니까 인제 거의 움직일 그 공간을 많이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빙 팀의 40야드 라인 위에 앞발을 두고 서야 되고요. 두 발 다 이제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리시빙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야드와 35야드 사이가 이제 셋업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최대 이제 두 명의 리터너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명의 리터너가 이제 보통 그 저희가 야드 라인 넘버라 그래 가지고 그 숫자가 써 있잖아요. 10야드, 20야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그 곳과 그 우리 알고 있는 해시마크 사이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리터너가 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20야드 라인 뒤쪽에 그리고 공이 땅에 닿거나 리시빙 팀 선수에게 닿기 전까지는 30야드 뒤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두 명의 리터너를 제외를 하고 나서 나머지 9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그중에 7명의 선수가 이 리스트레이닝 라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35야드 라인을 지칭을 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 라인 위에 인제 마찬가지로 앞발을 올려 놓고 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리터너를 두 명을 사용하지 않고 한 명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10명의 선수가 셋업 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8명이 라인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업 존에 9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명만 셋업 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 리스트레이닝 라인 35야드 라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인제 그 리시빙 팀과 키킹 팀의 위치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경기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5가지 구역으로 나뉘잖아요. 사이드라인부터 야드라인 넘버까지 그리고 야드라인 넘버에서 해시마크 그다음에 해시마크와 해시마크 사이 그리고 인제 숫자 적혀 있는 그 라인 그리고 인제 사이드라인까지 이렇게 5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인제 뭐 한 명씩 선수가 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해시마크 바깥쪽으로 각각 또 3 명의 선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인제 룰이 세부적인 룰이 있긴 한데 뭐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키킹 팀에서는 10 명의 선수들이 40야드 라인 위에 있어야 되고 리시빙 팀에서는 최소 9 명 그리고 많으면 10 명의 선수가 이 셋업 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이 두 팀이 가속도를 붙일 구간을 굉장히 줄였다. 그래서 이제 리터너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아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면 리터너가 이제 그 킥오프된 공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랜딩존이 이제 기존의 레드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엔드존 앞부터 이제 20야드 지점까지 그 랜딩존에 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엔드존에서 리턴이 되거나 했을 때부터 이제 키킹팀 선수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리시빙 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터너를 제외하고 나서 이 셋업 존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리스트레이닝 라인 위에 있는 선수들은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인제 2 명의 선수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고 어 이 키커도 공이 그라운드에 떨어지거나 상대 리터너에게 닿기 전까지는 하프라인을 넘을 수가 없는 또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키커들의 어떤 인제 이 태클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스틴 터커 같은 경우는 몸을 더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인제 또 그 공이 놓여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인제 랜딩 존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랜딩 존에서 한 번에 캐치가 되지 않아서 공이 엔드 존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리턴을 하거나 다운을 해서 뭐 터치백으로 이어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의 터치백은 20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제 킥이 랜딩 존까지 닿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야드 라인까지 가지 못했을 때는 리시빙 팀이 40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칙대로 40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공이 이제 엔드 존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에어볼 상태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에어볼 상태로 인제 에어 존으로 들어갔을 때
리시빙 팀이 물론 리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제 닐다운을 해서 터치백이 되게 되면 30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커 입장에서도 랜딩 존에 공을 얼마나 잘 떨어뜨리느냐, 20야드 라인과 엔드 라인까지 얼마나 이게 그 기술적으로 공을 이 안에 가둬 놓느냐, 핀을 해 놓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제 키커 입장에서는 뭐 낙이 되는 구역이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윷놀이로 비유를 했을 때. 예, 기존에는 이제 옆으로만 안 내보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20야드보다 더 가까운 쪽, 이제 그 짧은 구역은 이제 모두 키커 입장에서는 다 이제 죽은 구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랜딩 존 혹은 그 뒤로 이제 킥을 떨어뜨리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목표는 물론 뭐 이게 리그를 진행하면서 팀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제 NFL이 유도하는 뭐 방식에 의하면 엔드존보다는 그 랜딩 존 안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마도 키킹 팀에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뭐 예상이 좀 가능하죠. 예. 음. 기존에는 이 에어볼 형태로 공이 터치백이 되면 25야드부터 리턴 팀이 이제 공을 가져가던 거를 이제 30야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킹 팀 입장에서는 에어볼 상태의 그 터치백이 자신들에게 이제 더 불리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랜딩 존에 좀 공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펀터에게만 이런 이제 좀 특정 구역에 공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그 핀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키커들도 이런 이제 정확한 핀 능력이 좀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네, 그런 변화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온사이드 킥에 대한 그런 룰 변화도 조금 있었는데요. 온사이드 킥이 이제 4쿼터에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도 추격하는 팀에게만 허용이 되는데 그 부분 역시도 저희 온사이드 킥 할 거예요라고 이제 미리 고지를 해야만 온사이드 킥을 할 수 있게 이제 룰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룰은 굉장히 좀 좋은 변화가 아닌가. 너무 좀 그 밋밋했던 그 리턴 상황에 대해 조금의 이제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온사이드 킥 룰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음. 온사이드 킥이라는 게 사실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렇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제 상대에게 뭔가 혼란을 주는 이제 그런 좀 기습적인 뭐 트릭 플레이 중에 하나였는데, 뭐 4쿼터에 이제 지고 있는 팀만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좀 아쉽지만 이게 선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죠.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런 트릭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예, 이제는 뭔가 고지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키커의 어떤 정교한 킥, 그다음에 뭐 리턴 팀의 어떤 실수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이제 여부에만 좀 뭐 온사이드 킥의 이제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근데 이 온사이드 킥도 결국에는 짧은 거리를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다 보니까 이제 부상 위험이 또 꽤나 높은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부상 방지라는 이 대명분 하에 이런 온사이드 킥도 좀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고, 온사이드 킥 장인이었던 이제 구영애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덧붙여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킥오프 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은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 저희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시청각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같이 좀 첨부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에 대한 변화가 또 하나가 있죠. 원래 이제 두 번의 챌린지가 허용이 됐었고 실패하면 이제 타임아웃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이 없으면 챌린지 요청이 불가했던 부분, 이 부분까지는 이제 원래랑 동의를 한 부분인데 변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두 번 중에 한 번을 성공시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점이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이런 룰을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게 챌린지를 해서 이 판정을 바꿨다라는 건 심판이 잘못 본 부분을
우리가 뒤집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을 뒤집는다라는 개념인데 심판이 두 번을 잘못해서 이게 우리가 챌린지 기회를 썼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그 챌린지를 성공을 시켰을 때 그다음번에 또 중요한 상황이 경기 후반에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작 필요한 상황에 챌린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도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들에서도 이제 이런 룰 변화들이 최근에 좀 몇몇 있었었죠. 그러니까 음. 이 챌린지 성공에 대한 일종의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늘렸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 스태프가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이제 오심을 잘 찾아서 챌린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존보다 더 중요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하는 이 코칭 스태프들은 이제 조금 더 뭐 자신들의 몸값을 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을 성공하면 이제 세 번째가 허용이 되니까 아니 그 두 번 하고 세 번도 다 성공하면 네 번째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안 된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까지만 챌린지가 허용이 되고요. 네 번째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공의 포지션이 바뀌는 상황에서의 더블 파울 상황인데요. 이게 저도 인제 그 영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공식 사이트에서 룰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제 체크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인제 100%딱 캐치가 좀 안 되긴 했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을 넘겨받는 팀 쪽에서 unnecessary roughness 반칙이나 unsportsmanlike conduct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 둘 다 좀 비신사적인 그런 반칙들이잖아요. 그런 반칙들이 나왔을 때는 페널티가 상쇄되고 원래 공격권을 갖고 있던 팀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그 원래는 인제 그 공의 포지션이 바뀌는 상황에서 인제 파울이 나왔으면 뭐 다시 차거나 아니면 인제 파울이 나왔을 때 그 리턴을 한 위치에서 추가 야디지가 주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두 반칙에 한해서는 다시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신사적인 페널티를 했을 때 어떤 받게 되는 피해 같은 게 이제 훨씬 커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일종의 불필요한 트롤링을 한 선수나 팀에 대해서 예, 훨씬 더 안 좋은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겠다. 예, 이런 의지가 보이는 룰 개정이라고 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번 변화는 그 패스를 하는 선수 이제 주로 쿼터백이 되겠죠. 예 아무튼 인제 패스를 하는 선수가 다운 바이 컨택트가 되거나 아니면 패스를 하기 전에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리뷰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리뷰가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 패스를 하기 전에 인제 그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됐느냐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러핑 더 패서 반칙에 대한 그런 쪼끔 더 세밀한 리뷰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쪼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게임 클락이 스냅 전에 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비디오 리뷰 대상에 좀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룰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리뷰에 대한 이제 범위가 좀 더 확대됐다. 예, 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뭐 룰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변화 자체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힙 드롭 태클에 대한 인제 얘기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 년을 도입하면서 좀 지켜보겠죠. 예. 음 뭔가 리그 사무국이 그다음에 이제 뭐 팀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너무나도 다른 방향, 너무나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면 뭐 1년 뒤에 이제 뭐 다시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저는 일단 이 킥오프 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음. 팀들이 해 보고 그냥 그래도 그냥 에어볼로 엔드존을 넘기는 게 차라리 우리 키킹팀 입장에선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든 랜딩 존에 넣고
상대의 리턴을 억제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그리고 리턴 팀 입장에서도 차라리 공을 떨어뜨리고 뭐 엔드존으로 굴러가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잡아서 뭔가 리턴을 만들어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게임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패치가 되면 빠르게 어떤 패치의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찝는 팀이 항상 초반에 유리함을 가져간다. 그렇죠. 남들이 따라오기 전에 이제 그거를 선도하는 팀이 이제 늘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좋은 리터너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던가, 음, 어떤 키킹 팀, 리턴 팀, 이제 자기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팀이 어떤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 혹은 수비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유리함을 가져가면서 리그 초반에 좀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의 좀 머리가 꽤나 아픈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메타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2024 시즌의 NFL 주요 룰 변화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